자, 저희 77쪽부터 이어서 해볼게요. 유아 B 5번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옷에 청각장애 유아가 나오고 있죠. 자, 청각장애 유아인 준서의 특성 지금 보시면요. 인공와우 수술을 했고요. 청력이 45에서 50dB이래요. 그러면 손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교육적 농은 몇이었어요? 70dB. 그래서 70dB 이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청각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 청력을 활용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잔존 청력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도 같이 한대요? 상대방의 입모양을 읽는 것도 한대요. 이거는 독하인 거죠. 독하도 같이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하지만 음정이나 박자가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 계획 보시면 이제 노래 부르는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친구라는 음원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을 익힐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도를 했대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두 가지 찾을 건데 일단 디귿이 적절하지 않아요. 자, 코다이 송기호라는 건 일반 유아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얘는 뭐예요? 음의 높낮이만 알려줘요. 그래서 음의 높이만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노래 익히려고 할 때 리듬을 익히게 해주는 거죠. 우리 리듬에는 높낮이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장단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로는 알려주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디귿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틀렸어요? 최대한 크게. 네, 입모양 최대한 크게 하는 거 안 된다 했죠? 우리 입모양을 최대한 크게 해주면 입모양 자체도 부정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실제 독화 상황에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틀린 거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 외의 내용들은 맞는 설명이죠. 자, 유아가 부른 노래를 녹음해서 들려줘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동기가 올라가요. 동기 유발도 되고요. 얘가 지금 음정이나 박자가 정확하지 않은데 내가 노래 부를 때 지금 청각으로 잘 안 들려요. 그쵸? 잔존 청력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러면 반복해서 들어서 스스로 청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 악보를 사용하면 멜로디 지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를 이용한 동작으로 노랫말 표현하게 하면 좀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고 디귿과 미음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준서를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이제 집단 음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청각 보조 장치를 하나 제공할 거고요. 환경 구성도 해줄 거래요. 근데 집단 음률 활동이라고 하면 지금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소음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소음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요? 소음은 줄이고 우리가 신호음을 잘 듣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호대 잡음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켜준다라는 건 신호대 잡음비를 높여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청각 보조장치 뭐가 있나요? FM 보청기가 있어요. FM 보청기 준서도 활용할 수 있죠. 왜죠? 인공와우랑도 연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FM 보청기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 구성할 때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환경 구성 어떤 게 있나요? 카페트 깔기. 네, 카페트 깔아주는 거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얘는 독화를 해요. 독화를 할 때는 어느 자리에 앉는 게 좋죠? 입모양을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독화하는 아이들 보면 시각적 단서 같이 주죠. 그래서 시각적 단서를 활용할 수 있는,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유축 선생님들 요거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내 친구 노래를 부른대요. 그런데 내 친구 노래를 그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 해요, 지금? 친구와 일단 손을 마주 잡고 부르는 걸 해요. 그럼 지금 활동 중에 뭐예요? 스킨십 과정을 하죠.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를 때도 가사를 그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친구 이름을 넣어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이름 넣어서 노래 부르는 거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분위기,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하는 그냥 유치원에서 일과 중에 일어나는 이 활동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서 촉진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냐면 우정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정활동은요, 우리 반 아이들 모두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 증진 활동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통합 증진에서 우정활동이라고 할 때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있는 활동들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수정을 해주는 활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정활동 되게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셨죠? 요것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쪽에 보시면 아까 독화 관련해서 교사가 고려해야 되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말소리를 꼭 내야 된다라고 했었죠. 말소리 내지 않으면 입모양이 차라리 더 부정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신호대 잡음비는 높여주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신호대 잡음비 보시면요, 수치가 클수록 어떻대요? 노이즈가 작대요. 노이즈라는 건 잡음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호대 잡음이 향상시켜준다 하면 수치를 키워준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수치 키우는 거 기억해 주시고, FM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청기 유형인데, 그거 말고도 장점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FM 보청기의 장점.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거예요? 돌아다닐 수 있었죠. 마이크가 따로 있어서 착용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 음원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명료한 소리를 전달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벽에 부딪혔다가 돌아오는 반향 효과와 관계없이 크게 들려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청각 손실 정도나 교실 환경, 나이, 교육 방식 이런 거랑 상관없이 효과적이고,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형태인 줄지어서 앉는 그런 거 할 때 효과적이다라고 했고요. 토론에도 효과적이에요. 왜요? 이 마이크 계속 전달하면 말하는 사람의 말소리만 키워줄 수 있죠.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켜놓고 있으면 딴 소리. 맞아요. 우리가 계속 켜놓고 있으면 내가 이 학생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들릴 수 있다 했죠. 그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FM 보청기를 자꾸 사용하면요, 일반화의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소음을 계속 줄여주는 거죠. 그런데 FM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음 중에서 신호음을 발견해내야 되는데 그 연습이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차폐물이 약하고 다른 주파수와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B7번 가서 보시면요, 5세 지체장애 유아인 철수가 나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재 연구 설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거는 보지 않고 연구 설계만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 연구 설계의 명칭 무엇일까요? 네, 기준 변경 설계예요. 자, 기준 변경 설계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자,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래프만 봤을 때도 기초선이 되어 있고 중재를 제공하는데 1단계 기준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나머지 2단계, 3단계가 있을 거다. 기준이 계속 변경되는구나. 그래서 기준 변경 설계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또요, 연구 절차 가서 보시면요, 최종 목표는 몇 수준이에요? 80%예요. 그런데 지금 목표 계속 변경한다라고 하죠. 10%, 20% 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하는구나. 기준 변경 설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기준 변경 설계에서 중재 효과를 입증하는 거,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는 거 몇 번의 효과를 봐야 돼요? 4번? 최소한 4번이라고도 하고요. 책에 따라서는 연속적으로 3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4번이나 3번으로 선생님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준 변경 설계 말고는 지금 다 일반 유아여서 이걸로 넘어갈 거고요. 그럼 우리 기준 변경 설계가 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0쪽 보시면 기준 변경 설계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를 본다. 그러면 급격하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행동에 근거해서 이제 중재를 제공하고 이러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능적 관계 입증할 때 여기서는 보시면 연속된 3개의 구간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책에 따라서는 4개의 기준 변동에 따른 효과가 입증되어야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4번이나 3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유의사항이 있었어요. 자, 기준 변경 설계를 제가 4번을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태클 들어올 수 있다 했어요. 어떻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성숙해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입증을 좀 더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반전을 해보는 거였죠. 그래서 이전 기준으로 반전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아예 극과 극인 기초선까지 가서 반전을 시켜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전은 조금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볼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기준을 변경할 때, 정할 때는 거의 동일한 범위로 변경을 해요. 그런데 이 범위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짧게 걸려도 이만큼이나 변동이 되더라 라고 하면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재 기간을 또 짧게 해버릴 수 있어요. 똑같은 기준에 중재 기간을 짧게 한다. 그러면 내가 중재를 조금만 줘도 이만큼 증가하더라.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완만하게 곡선이 되는 거 아니고 중재를 제공했을 때 이렇게 크게 증가하더라.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강력하게 기능적 관계 입증할 수 있는 4가지 기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요거의 장점은 뭐예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할 때 효과적이다. 그래서 얘는 새로운 행동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행동의 변화를 보는 것에 효과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행동 레파토리 안에 있는 행동들의 단계적인 변화에 효과적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반전 설계랑 비교해서는 장점이 뭐예요? 반전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다 강력하게 기능적 관계 입증하려고 반전하는 거 아니면 반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다기초선 설계랑 비교해서는요. 중다기초선 설계는 종속 변인을 3개나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3개까지 안 만들어도 입증 가능하죠. 그것도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장점이 뭐예요? 점진적인 변화를 하는 거예요. 아동이 바로 많이 변화할 필요 없죠. 그래서 좌절감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면 단점은요? 우리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단점 될 수 있죠. 빠르게 수정되어야 하는 행동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행동의 레파토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로운 행동을 만들 때는 적절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거 기준 누가 정해요? 연구자, 교사가 정해요. 그러면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준이 주관적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내가 미리 정해놓죠. 그런데 미리 정해놓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이 단점 3에 보시면 여기 보면 상황에 따라 처음 설정한 기준을 변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15학년도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선생님들 숙제 있죠?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답 노트에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질문 미리 하신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질문하신 거는 오늘 이제
문제에서 본 건 아니고요. 차별화 교수가 조금 헷갈린다 해서 우리가 차별화 교수 같이 볼 건데 저는 일단 심화 이론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차별화 교수라는 건 뭔가요?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 다 다양하다. 그래서 이 다양한 아동들의 특성에 맞춰서 차별적으로 교육을 해줘야 아이들이 모두 다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동들의 특성 중에 어떤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요? 차별화 교수에서는 아동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특히 준비도,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미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들의 흥미도 다 다양하죠. 흥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학습 양식도 다 다양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시각적인 학습자인 거고요. 어떤 아이들은 청각적인 학습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뭔가 쓰면서 암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말로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학습 양식들도 다 다르고 흥미를 느끼는 포인트들도 다르고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준비도도 다 다르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우리 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테 동일한 교수를 하게 되면 배제되는 아이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배제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내 교수를 다양하게 하자, 차별화하게 하자 하는 게 차별화 교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양하게 해요? 교수 내용, 교수 과정, 교수 결과, 교수 성과라고도 하죠. 요거를 다양하게 해준다, 차별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내용은 뭘까요? 교수 내용 하면 내가 가르치는 거죠. 교사가 가르치는 거. 그래서 교사가 투입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사가 가르쳐주는 다양한 내용들을 교수 내용이라고 하고요. 교수 과정은요? 우리가 이것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하는 활동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이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보면 도입, 전개, 마무리가 있죠. 그리고 전개 안에도 활동을 여러 개를 하죠. 그거를 아동들이 참여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활동들을 모두 다 교수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학습을 하는 과정,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수 내용은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교수 결과는요?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투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산출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들을 다양하게 해준다, 차별화시켜준다라는 게 차별화 교수예요. 교수 과정의 예가 자,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학습자 특성에서 특히 준비도, 흥미, 학습 양식이 다양하다 그랬죠. 그래서 현행 수준이 아이들마다 다 다를 거고, 그다음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주제나 동기를 부여하는 뭐 강화제나 이런 게 다 다를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학습 양식은 아까 선호하는 학습 양식들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차별화해주는 방법이 이제 뒷장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교수 내용과 교수 과정과 그리고 교수 성과를 차별화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교수 내용은 뭐였어요? 내가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차별화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선생님들 가르쳐주고 싶은 거 계획 세울 때 어디다가 쓰세요? 목표 부분에 쓰시죠. 그래서 목표를 다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차별화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 동일해도 우리가 교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했어요. 목표가 똑같아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차별화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교수 내용 자체를 수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교수 내용의 차별화인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궁금하신 건 교수 과정의 차별화죠. 자, 교수 과정의 차별화는 활동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활동을 여러 개를 정할 수 있죠. 뭔가 같이 책을 읽어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걸 할 수 있죠? 뭔가 토론을 해본다거나 협동학습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교수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활동들. 그럼 이거 활동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해줄 수 있나요? 원래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활동할 때 뭐 하세요? 수업할 때? 강의식으로 해요. 네. 저처럼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강의식이 안 맞는 아이들은 떨어지겠죠. 배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강의식으로 하기보다는 협동학습을 시켜주자, 또래 교수를 시켜주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젝트 형태로 만들어주자, 이런 것들로 해서 활동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진도도요. 선생님들이 잘 모른다 싶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좀 천천히 다시 설명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잘 아시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 발문 역시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답만 계속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당황하실 때가 많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면 제가 답을 말하고 왜 그럴까요? 이런 걸로 물어볼 때도 있죠. 그래서 발문을 좀 다양하게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나 혼자 다 안 되더라 라고 한다면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보조공학기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원 인력을 좀 쓴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교수 과정의 차별화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성과의 차별화는 뭐였어요? 내가 다 학습을 하고 나서 학생이 표현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출과 관련된 거예요. 자, 우리가 표현하는 거 다양하게 해주는 방법 뭐가 있어요? 일단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죠. 방식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할 때 지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발표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구두로 얘기한다거나 이런 거 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교수 목표를 정했는데 그것에서 이제 성취되었다, 숙달되었다 하는 수준을 조금 조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평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긴장한 친구들은 잘 못 볼 수 있죠. 그래서 빈번하게 좀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수준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진전도도 파악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다시 차별화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차별화 교수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뭐랑 되게 비슷해요? 뭐랑 되게 비슷해요? UDL이랑도 되게 비슷하고요. 교수적 수정이랑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사실 차별화 교수면 차별화 교수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학습자의 준비도, 흥미, 학습 양식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 말고도 왜 비슷한데 다른지를 아셔야 되죠. UDL은 좀 더 철학적인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차별화 교수는요, 좀 더 실제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UDL이랑 차별화 교수가 좀 비슷하니까 제가 이렇게 비교한 거겠죠? 둘 다 언제부터 고려하는 거예요? 계획 단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하는 거지만 UDL은 좀 더 철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차별화 교수는 좀 더 전략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 교수 한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DTT 한번 볼까요? 잠깐, 네, DTT 보기 위해서 저도 책을 봐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아이고, DTT가 없네요. 자, 오늘 연도별 기출 분석에서 우리 DTT 봤었죠. 그래서 DTT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TT라는 것은 비연속 개별 시도 교수이고요. 얘 쪽수 선생님들 알려드릴게요. 48쪽에 있어요. 자, DTT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폐성 장애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고 증거 기반의 실제로 된 거예요. 우리 증거 기반의 실제는 뭐예요? 효과가 입증된 거예요. 네, 많은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더니 얘가 자폐성 장애에게 특히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DTT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특정한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건데 특히 어떤 거냐면 자극에 반응하는 걸 가르쳐 줘요. 자, 자극에 반응하는 거다라고 하면 어떤 게 선생님들 혹시 생각나시나요? 행동주의 생각나시죠? 행동주의 분석을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한다, 특정한 행동을 가르쳐 준다 했을 때 우리가 특정한 행동이 바람직하려면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도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자리에 바르게 앉아 있는다. 이거 그냥 봤을 때 바람직한데?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운동장에서도 그냥 바르게 앉아만 있어요. 그러면 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특정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고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자극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 이 특정 자극에 맞춰서
반응하는 걸 가르치는 게 DTT예요. 그러면 특정 자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특정 행동을 할 때 파악해야 되는 자극 뭐라고 얘기하나요? 식별 자극 또는 변별 자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별 자극을 선생님이 먼저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럼 변별 자극에 대해서 아동이 반응,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동이 행동을 잘할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잘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주의에 따르면 강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응에 따라서 후속 결과, 정반응하면 강화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반응, 아예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오반응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화를 주지 않아요. 강화 주지 않는 걸로 근데 사실 끝나는 거 아니죠. 뭐 해줘야 돼요? 얘가 잘할 수 있도록 교정적 피드백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정적 피드백 해주고요. 그럼 요게 사실 한 번이에요. 그쵸? 자극을 제공하고 얘가 반응하고 내가 강화를 주거나 교정적 피드백 해주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해서 아이가 잘 배울까요? 우리 한 번만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할 건데 그 사이에 해기간 간격을 준다는 거예요. 한 3에서 5초 동안 이거 끝났어 라는 걸 보여주고요. 3에서 5초 쉬었어요. 그럼 다시 자극을 제공을 해줘요. 그 다음에 아이가 또 다시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강화를 주거나 피드백을 해주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 횟수는 누가 정해요? 교사가 정해요. 왜냐하면 얘는 교사 주도의 구조화된 환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다른 이상한 자극들은 다 없애고 식별 자극을 제시를 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강화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행동분석 원리에 따라서 중재를 제공하는 게 DTT고요. 이것을 계속 반복시켜요. 왜냐하면 반복을 해야지 얘가 잘 습득을 할 거니까. 그것이 DTT고요. 그래서 얘는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때 효과적이에요. 처음 가르쳐 줄 때는 우리가 자연적인 환경에서 가르쳐 준다 하면 선생님 자연적인 환경 했을 때 너무 다른 자극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자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고 식별 자극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해서 가르쳐주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를 해줄 때요. 자,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자극 제시하고 아이가 행동해요. 그 다음에 강화 줘요. 그 다음에 또 자극 제시하고 반응하고 행동해요. 강화 줘요. 그러면 강화가 있긴 하지만 이거 계속 반복하면 아이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지루해요. 너무 지겨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지겨워해서 동기가 떨어지면 우리 학습 효과는 떨어진다 했어요. 그러면 이 지겨운 이 과정을 재밌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강화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좋아하는 강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과 관련되지 않은 그렇지만 아동에게 엄청 매력적인 강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준다거나 아니면 아동이 좋아하는 게 포옹이라면 포옹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반응이랑 꼭 연결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그러나 매력적인 강화를 통해서 동기 유발을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구조화 시켜놨어요. 다른 자극도 다 배제했어요. 그리고 교사랑 1대1로 해요. 그럼 아동이 실제 상황에 가서는 이 행동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반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가 어려우니까 구조화된 상황은 항상 구조화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새로운 거 가르쳐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일반화는 항상 어려워요. 그럼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적인 환경, 이 기술을 실제로 하는 환경에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자연적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중심축 반응 훈련, 우발교수, 공동행동 일과 이런 것들이랑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연결해서 여기까지 특징까지 봤고요. 그래서 얘의 목표는 뭘까요? DTT의 목표. DTT 왜 하는 걸까요? 라고 하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자극에 의존해서 반응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 그러니까 식별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만 식별 자극이 아닌 것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자극 의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극의 유연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행 과정은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변별 자극 제시하고요. 아동이 반응하고 교사가 피드백 해주고요. 간격 두는 건데 이거 할 때 이제 내가 식별 자극을 제시할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나한테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식별 자극도 못 보겠죠. 그래서 주의 집중이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별 자극을 제시할 때 처음 배우는 거죠. 근데 처음 배우는 건데 선생님이 식별 자극을 여러 개로 정해버리면 아이가 이거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식별 자극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예시가 1,000원 지폐 짚어봐야였죠.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를 짚어보라고 얘기하는 게 변별 자극이었는데 이것을 1,000원짜리는 어디 있지? 1,000원짜리 짚어봐. 1,000원짜리 짚어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선생님이 했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지? 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똑같은 자극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배우는 거죠. 처음 배우는 거 할 때 우리 처음 배울 때는 바로 정반응하기가 어렵다 했죠. 그러면 처음 배우는 거 제시하면서 아동의 반응을 바로 원하면 계속 오반응이나 무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아이 계속 강압 못 받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동기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반응이 할 수 있도록 촉진도 같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습득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정반응을 해서 강화를 받을 수 있게 촉진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DTT에서 가장 항상 생각하는 건 동기 유지예요. 원래 그냥 워낙 재미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동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강화를 매력적인 강화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거 가르쳐주면 우리 동기 떨어지죠. 그래서 습득한 과제를 중간중간에 섞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은 뭐예요? 많은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1대1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학생의 필요에 맞게, 학생의 목표에 맞게 교수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의 집중부터 시행간 간격 6개의 단계가 있죠. 그래서 교수 사항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럼 선생님들이 시행 횟수를 정해놨다면 그 횟수만큼 딱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중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아까 뭐랬어요? 일반화가 어렵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자극 의존성 적혀 있는 거 뭐라고 했나요?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가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화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 자극 제시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항상 일반화를 촉진하는 교수랑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DTT입니다. 그래서 DTT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 마무리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선생님 일요일까지 꼭 오답 노트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2016학년도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